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금부터 2020 KJSO 2단계 온라인 교육 6주차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화학 부분을 배울 건데 주제는 상평형과 용해평형입니다. 이 두 가지를 배울 것입니다. 이 두 가지의 공통점은 뭘까요? 그렇죠? 동쪽 평형이라는 겁니다. 가만히 정지해서 어떤 게 그대로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게 아니고 정반응 속도와 역반응 속도가 같아서 겉으로 보기에 반응물이나 생성물의 양이 일정하게 유지되는 것, 그게 동적 평형이죠. 그래서 두 가지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평형부터 공부하시죠. 상평형을 공부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닫힌 계에서 일어나는 반응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물의 증발을 생각해 봅시다. 증발이라는 것은 뭐죠? 액체 표면에 있던 분자가 분자사의 인력을 이기고 기화되는 현상입니다. 이와 같이 되기 위해서는 액체에 있는 분자 하나가 주변에 분자가 인력을 끊고 밖으로 나와야 되는 거죠. 화학 반응식으로 나타내면은 예를 들어서 물 가지고 얘기한다. 그러면 액체가 기체되는 현상입니다. 반면에 기체가 많이 되게 되면 그 기체는 가만히 있지를 않고 무질서하게 운동을 하게 되죠. 그래서 또 기체 분자가 액체 표면으로 돌아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시 액체로 돌아가는 현상을 뭐라고 그럴까요? 응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화학 반응식으로 쓰면 기체가 액체로 된다. 이와 같이 되겠지요. 그래서 증기 압력이라는 게 있는데 좀 전에 그 일정한 온도에서 밀폐된 용기 속에서 증발 속도와 응축 속도가 같아져서 동적 평형에 도달한다고 그랬죠. 그러면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여요. 즉 액체와 기체의 양은 각각 일정하게 유지가 되는 거죠. 동적 평형에 이르기 전에는 어떨까요? 액체가 기체로 되면서 액체 양이 줄어들겠죠. 그런데 평형에 도달하면 여기 화학 반응식과 같이 정반응도 일어나고 역반응도 일어나는데 속도가 같아서 액체의 양도 기체 양도 일정하게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를 모형으로 나타내면 그림과 같이 처음에는 증발 속도가 빠른 겁니다. 그림 보세요. 처음에는 증발하는 분자가 예를 들어 5개죠. 그래서 증발 속도가, 응축 속도는 없는 거죠. 왜냐하면 증발된 그 기체가 없으니까, 돌아오는 기체가 없는 겁니다. 그러다가 잠시 후에 증발 속도는 여전히 하나, 둘, 셋, 넷, 5개가 증발되는데 거꾸로 이렇게 액체로 돌아오는 기체가 있죠. 그래서 2개가 돌아오고 있습니다. 3개가 돌아오고 있나요? 그렇죠? 여전히 증발 속도와 응축 속도는 빠릅니다. 그러나 시간이 더 충분히 흘러서 시간이 지나면 증발하는 분자는 여전히 몇 개? 5개입니다. 증발 속도는 일정해요. 온도가 일정하면. 그 다음에 거꾸로 응축되는 분자 몇 개일까요? 하나, 둘, 셋, 넷, 5. 그래서 증발 속도와 응축 속도가 같아져서 동적 평형에 이르게 됩니다. 어떻게 동적 평형에 대해서 이해가 되시나요? 네,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겠죠. 이럴 때 동적 평형 상태에서 증기, 즉 기체가 나타나는 압력, 기체가 벽을 막 두드리겠죠. 용기의 벽을. 그럴 때 단위 면적당 가하는 힘, 그걸 압력이라고 그러죠. 그 압력을 뭐라고 그런다? 네, 증기 압력이라고 합니다. 자, 하나의 예를 들어볼까요? 이와 같이 2개의 플라스크에 플라스크 사이에 이렇게 관을 연결합니다. 그리고 그 관에는 수은이 들어있고요. 양쪽에 플라스크를 처음에 진공으로 만들어요. 진공으로 만든 다음에 왼쪽에는 액체 A를 집어넣고 오른쪽에는 액체 B를 일정량을 집어넣는 거죠. 그리고 나서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네, 그림과 같이 수은 기둥이 한쪽으로 밀려나는 걸 관찰할 수 있습니다. 이 얘기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그렇죠? 이렇게 수은 기둥이 밀려난다는 것은 기체가 수은 기둥을 밀어서 생기는 현상일 거예요. 왼쪽에서는 A라는 증기가 밀 거고 오른쪽에는 B라는 증기가 밀겠죠. 그래서 힘이 강한 쪽에서 더 약한 쪽으로 힘을 가하게 되면 수은 기둥이 밀려나는 겁니다. 이 그림을 보고 판단해 봅시다. 증기 압력은 아까 동적 평형에 도달했다고 했죠. 그랬을 때 A가 증기 압력이 B보다 더 크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분자 간의 인력은 어떨까요? 네, B가 자기 액체일 때 분자 간의 인력이 더 어떨까요? 네, 더 크겠죠. 크기 때문에 B가 더 많이 증기로 못 날아가는 거죠. 그래서 압력이 작고 A는 분자 간의 인력이 더 작아서 증기가 더 잘 돼서 분자 간의 인력은 작다, 증기 압력은 더 크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증기 압력 곡선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뭘까요?
그쵸? 온도를 다르게 하면서 온도 예를 들어서 0도씨에서 증기가 나타나는 압력을 점을 찍고 그 다음에 온도가 10도씨일 때 증기 압력을 찍고 20도일 때 찍고 쭉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온도에 따른 증기 압력을 나타내는 그래프를 증기 압력 곡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증기 압력 곡선상에서는 그 모든 점들이 모두 다 동적 평형 상태입니다. 어떤 상태일까요? 액체와 기체가 평형을 이루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증기 압력 곡선은 일반적으로 온도가 높을수록 증기 압력 곡선은 커지겠죠. 왜? 온도가 높아지면은 분자들의 운동 에너지가 증가하고 속도가 빠를 거고 증발하는 분자수가 많아져서 증기 압력이 커지겠죠. 자, 만약에 같은 온도에서 액체가 다르다면은 증기 압력이 서로 다르겠죠. 그럴 때 분자 간의 큰 액체는 증발되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그러니까 증기 압력이 작을 거예요. 예를 들어 봅시다. 밑에 그래프를 보면은 X축은 온도, Y축은 압력 해서 증기 압력 곡선이 나와 있죠. 몇 가지 물질이 있나요? 보시다시피 세 개가 있네요. 그렇죠? 다이에틸, 에테르. 여러분들 에테르 아나요? 네. 그 다음에 에탄올. 에탄올은 뭐 소독약으로 많이 쓰이는 거 아시죠? 에테르는 옛날에 마취제로 많이 사용이 됐어요. 그 다음에 물. 물은 여러분들 뭐 일상생활에서 항상 먹고 마시는 거. 네. 그랬을 때 같은 온도를 가정해 볼까요? 예를 들어서 20도씨. 20도씨에서 다이에틸, 에테르는 어때요? 증기 압력이 크죠? 에탄올은 그 다음 크고 물은 제일 작죠. 이걸 보고 뭘 판단할 수 있을까요? 분자 간의 인력이 누가 제일 클까? 네. 물이 증기 압력이 제일 작으니까 분자 간의 인력이 가장 크고 그 다음에 에탄올이 크고 에테르가 가장 분자 간의 인력이 작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면 이 증기 압력 곡선을 해석해서 우리가 또 다르게 얻을 수 있는 정보가 있는데 그게 뭘까요? 네. 이걸 통해서 우리가 끓는 점을 알 수 있어요. 그러면 끓음이란 무엇인가? 자, 증발은 아까 액체에 어디에서 일어나는 거였죠? 표면에서 일어나는 거죠? 근데 끓음이라는 것은 계속 가열하게 되면은 표면에서만 증발이 일어나는 거 아니고 어디에서도 네, 액체 내부에서도 격렬하게 기화가 일어나요. 그런 현상을 끓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끓는 점이란 건 뭘까요? 네, 끓기 위해서는 액체의 증기 압력이 외부 압력을 밀어내야 돼요. 그래서 액체 증기 압력이 외부 압력과 같을 때의 온도를 끓는 점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외부 압력은 여러분들은 어때요? 일정한가요? 우리가 일상생활 할 때는 외부 압력이 1기압이죠. 그러나 높은 산을 올라가면은 압력이 작아져요. 외부 압력이. 그래서 외부 압력은 변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물질들 간의 끓는 점을 비교하기 위해서는 외부 압력을 일정하게 놓고 비교를 해야 돼요. 그래서 대기압이 1기압일 때 끓는 점을 뭐라고 그럴까요? 네, 기준 끓는 점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그 끓는 점에 대해서 기준 끓는 점이라는 개념이 있고 그 다음에 아까도 얘기했는데 증기압력이 큰 액체는 분자 간의 인력이 어때요? 작아서 크다고 그랬죠? 그럴 경우는 끓는 점이 낮아요. 왜냐하면 쉽게 증발할 수 있으니까 대기압에 도달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외부 압력이 커지면 끓는 점은 어떻게 될까요? 점점 높아지겠죠. 왜? 외부 압력이 크다는 것은 위에서 꽉 눌러주잖아요. 공기 기둥이. 그쵸? 그러면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열을 가해야 될 테니까 끓는 점은 높아지겠습니다. 자, 그걸 데이터를 통해서 볼까요? 그래프를 통해서 보면 X축 역시 온도, Y축은 증기압. 몇 가지 물질 나와 있죠? 네, 네 가지 물질. 클로로폼, 에탄올, 물, 아세트산 나와 있습니다. 자, 증기압력을 비교할까요? 온도가 같은데 여러분들 잡아볼까요? 예를 들어서 40도씨. 누가 증기압력이 제일 커요? 네, 클로로폼이 가장 크고 그 다음 에탄올, 아세트산이 제일 작은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기준 끓는 점 어떨까요? 기준 끓는 점 정의가 뭐였죠? 외부 압력이 몇 기압일 때? 네, 1기압일 때. 1기압은 760mmHg죠. 그러면 그때 온도를 볼까요? 클로로폼은 제일 낮죠. 아세트산은 제일 높습니다. 따라서 기준 끓는 점 누가 제일 높다? 네, 아세트산이 제일 높죠. 100도가 넘습니다. 그 다음에 물에 끓는 점은 1기압에서 100도씨가 될 거고 에탄올은 몇 도로 알고 있나요? 네, 78도씨예요. 클로로폼은 60도보다 작네요. 그렇죠? 그래서 다시 한번 증기압력 곡선을 통해서 뭐를 알 수 있다. 그렇죠? 같은 온도에서 증기압을 비교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기준 끓는 점을 비교할 수 있다. 이해되시죠? 네. 자, 그 다음 상평형 그림으로 가려고 합니다. 우리가 상평형 그랬죠? 여기서 상은 뭘까요? 예, 영어로 phase라고 그러죠? 상태를 얘기합니다. 고체, 액체, 기체 그들이 서로 평형을 이루고 있을 때 동점 평형을 이루고 있을 때 점을 쭉 이어줘요. 그걸 갖다 우리가 상평형 그림이라고 합니다. 자, 상평형은 닫힌 계에서
온도와 압력에 따라 물질의 상태를 나타내는 그래프죠. 그래서 상평형 그래프를 보면 밑에 먼저 볼까요? 온도가 낮고 압력은 높을 때 물질이 대체로 어떤 상태로 존재할까요? 고체겠죠. 그 다음에 온도는 높고 압력은 낮으면 기체로 존재할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사이에서는 액체가 될 겁니다. 그리고 이 곡선은 크게 세 가지 선으로 이루어졌죠. 고체와 액체가 평형을 이루는 이 점들을 이어준 선을 뭐라고 그럴까요? 네, 용융곡선 또는 융해곡선. 액체와 기체 사이에 이르는 이 선은 네, 기화곡선이라고 하겠네요. 그 다음에 고체와 기체 사이에 있는 선은 뭐라고 그럴까요? 고체가 기체가 되는 현상 뭐라고 그래요? 승화라고 그러죠. sublimation. 그래서 이 승화곡선 세 가지로 이루어졌죠. 그리고 가운데 한 점이 있죠. 이 점은 몇 가지 상태가 평형을 이룰 것 같아요? 네, 세 가지 상태, 고체, 액체, 기체 세 가지 상태가 평형을 이루고 있는 온도. 그래서 삼중점, 영어로 트리플 포인트, 세 가지 상태가 평형을 이루고 있다. 세 가지 곡선과 삼중점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상평형 그림은 주로 중요한 게, 그리고 시험에 나오는 게 두 가지예요. 물과 이산화탄소입니다. 일반적인 그림은 이산화탄소입니다. 왜? 고체와 액체의 융해곡선의 기울기가 차이 나죠, 둘이. 보이시나요? 예, 물은 기울기가 0보다 작고, 이산화탄소는 용융곡선의 기울기가 0보다 커요. 근데 일반적인 거 아까 내가 이산화탄소라고 그랬죠. 왜 그럴까? 그쵸? 같은 온도에서 압력을 쭉 가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물질은 어떤 상태로 갈까요? 보세요. 기체가 있는데 압력을 쭉 가해요. 그러면 액체를 거쳤다가 고체로 가는 게 일반적이에요. 왜냐? 고체일 때 입자들 사이의 거리가 제일 가까워져서 밀도가 커지기 때문에 그렇죠. 압력이 커지면 밀도가 커져요. 그럴 때가 고체가 된다는 게 일반적인 물질이에요. 그러나 특이하게 물은 기체에서 압력을 가하면은 먼저 고체가 돼요. 마지막에 액체가 됩니다. 왜? 고체일 때가 밀도가 더 작아요. 왜? 고체일 때 분자 간의 거리, 분자들 사이에 수소결합에 의해서 빈 공간이 많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리고 나서 압력을 더 가하면 액체, 수소결합이 깨지면서 빈 공간이 줄어들면서 압력 가할 때 밀도가 더 커져서 액체가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예. 그리고 삼중점을 좀 관찰할까요? 물의 삼중점은 어떤가요? 여러분들 그래프를 보면 온도가 0.098도씨일 때 대략 0도씨죠. 그럼 압력은 0.06 기압일 때 압력이 어때요? 대단히 작죠. 거의 진공에 가깝습니다. 이럴 때 세 가지 상태가 가능해요. 따라서 1기압일 때는 1기압은 0.006보다 훨씬 크죠. 그때는 0도씨에서는 1기압 0도씨는 고체가 되겠네요. 그쵸? 그래서 만약에 고체 상태의 얼음을 1기압에서 가열하면 어떤 상태가 될까요? 그쵸? 융해곡선 지나서 액체를 거쳤다가 더 온도를 가하면 기체까지 가게 됩니다. 자, 이산화탄소의 삼중점 보이시나요? 네. 온도는 마이너스 56.6도씨, 압력은 5.1기압일 때네요. 그쵸? 압력이 1기압보다 높죠? 그때가 삼중점입니다. 그러면 1기압에 있는 이산화탄소, 1기압에서 이산화탄소 고체 상태를 뭐라고 그럴까? 드라이 아이스 들어봤나요? 예, 드라이 아이스죠. 드라이 아이스가 CO2로 이루어진 거예요. CO2 분자들이 가까이 촘촘하게 모여서 결정들이 생기는 거죠. 결정이라는 것은 규칙성을 갖는 입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1기압에서 드라이 아이스를 가열하면 어떻게 될까? 액체 거칠까요? 안 거칠까요? 그렇죠. 액체 안 거치고 승화되어서 바로 기체로 가는 거죠. 어때? 물하고 좀 차이점이 알겠나요? 네, 대단히 중요합니다. 시험에 나올 겁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면 용융곡선이 서로 다르다. 그 다음 1기압에서 가열할 때 상태의 변화가 다르게 이루어진다.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큰 주제 두 번째, 이제는 용해평형을 가려고 합니다. 자, 용해평형이란 것은 뭘까요? 용해가 뭐야, 여러분들? 그쵸? 용매는 주로 액체죠. 용매의 용질. 용질은 고체가 일반적이죠. 여러분들 생각할 때 물에 설탕 녹일 때, 물에 소금 녹일 때 그런 걸 생각하시잖아요. 그런데 반드시 용질이 고체일 필요는 없고 때로는 기체도 녹기도 합니다. 그쵸? 여러분들 사이다 같은 거 알잖아요. 탄산수. 그쵸? 물에 CO2 기체가 녹아있는 걸 우리가 탄산수라고 하죠. 그래서 용해평형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는 고체가 액체에 녹을 때 용질이 용해되는 속도와 석출되는 속도가 어떨까요? 같아서 겉보기에는 더 이상 녹아요, 안 녹아요? 안 녹는 것처럼 보이는 거. 실은 어때요? 계속 녹아요. 녹는 속도하고 다만 많이 녹게 되면 거꾸로 석출이 돼요. 용매에 녹아있던 게 그 속도가 같아서 고체의 양이 일정하게 보이는 걸 우리가 동적평형이라고 하고,
이 동적평형을 특별히 용해평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용해평형을 이루고 있는 용액을 뭐라고 그럴까? 그쵸? 포화용액이라고 합니다. 자, 그림으로 좀 볼까요? 여러분들 이 용매 물속에 용질, 고체를 녹였어요. 그러면 처음에는 용해되는 입자수만 있죠. 용해되는 게 두 개 용해되고 있죠. 고체가 물속에 녹아 들어가는 거죠. 수용액으로. 거꾸로 녹아있던 게 돌아오는 것도 있겠죠. 이걸 뭐라고 그래? 석출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처음에는 용해 속도가 석출 속도보다 커요. 근데 시간이 충분히 지나요. 그러면 용해 속도는 똑같은데 두 개 여러분들 용해되는 거 보이나요? 석출되는 거 두 개 돌아오고 있죠. 서로 속도가 같아져요. 이런 것들 우리가 동적평형인데 용해평형이라고 하고 그 용액을 포화용액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용해도가 있는데요. 말 그대로 용해되는 정도겠죠. 그런데 뭐에 도달했을 때? 그렇죠. 용해평형에 도달했을 때 얼마만큼 고체 또는 기체가 일정한 용매에 녹을 수 있는지 그 질량으로 나타낸 걸 갖다 우리가 용해도라고 합니다. 고체의 용해도는 뭘까요? 중학교 때 배웠죠? 용매 100g에 최대로 녹을 수 있는 용질의 질량입니다. 그래서 용해도 곡선을 보시면은 고체는 주로 온도에 따라서 용해도가 달라져요. 압력의 영향은 거의 받지 않습니다. 고체일 경우에는. 그래서 온도가 높아지면 용해도가 대체로 커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특이하게 용해도가 감소하는 물질도 있긴 있어요. 온도가 높아져서 수산화칼슘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커집니다. 그리고 각각의 점은 특정 온도에서 용해도 있는 각각의 점은 용해평형에 도달한 점이겠죠. 이해되십니까? 네. 그 다음에 기체의 용해도 볼까요? 시험에는 기체의 용해도 시험에 나오죠. 주로 헨리의 법칙. 자, 기체의 용해도는, 고체의 용해도는 아까 뭐에 영향을 받는다고 그랬죠? 주로 온도에 영향을 받는다고 그랬죠? 근데 기체의 용해도는 크게 두 가지 영향을 받아요. 뭐에 의해서? 첫 번째, 온도. 두 번째, 압력. 시험에 나오는 건 뭘까? 주로 이제 압력이 나와요. 주로 온도가 높을 때 기체의 용해도는 감소하죠. 여러분들 그러겠죠. 어떤 물에 기체를 녹이려고 하는데 온도를 높이면 기체가 어때요? 운동이 활발해지겠죠. 열 에너지가 많아지니까. 그러면은 물에 녹아있지 않고 밖으로 나갈 거예요. 그래서 용해도가 감소할 거예요. 근데 압력이 높으면 어떨까? 위에서 꽉 눌러주는 거죠. 대기가. 그러면 기체들이 기체로 있다가 물속으로 녹아 들어가서 용해도는 증가할 겁니다. 그 중에 헨리 법칙은 어느 부분에 초점을 뒀을까? 네, 온도는 일정하고요. 압력이 영향을 미치는 걸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헨리 법칙은 대전제가 용해도가 어떤 기체? 작은 기체예요. 왜 크면 안 될까? 용해도가 큰 기체는요, 압력을 가하든 가하지 않든 잘 녹아요. 그래서 어떤 경향성을 보이지 못하죠. 근데 용해도가 작은 경우에는 일정한 온도에서 용매에 용해되는 기체의 질량은 그 기체에 뭐에 비례한다? 부분 압력에 비례한다. 왜 부분 압력일까? 그냥 압력이 아닐까? 그쵸? 전체 여러 가지 혼합 기체가 공기 같은 경우 혼합 기체라는 거 여러분들 알죠? 대기 같은 경우는. 근데 그 중에 특정한 기체 A, 예를 들어서 질소만 얘기하면 질소의 압력에만 비례하고 다른 거 산소니 뭐 그런 거에 영향을 받지는 않는다,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부분 압력이라고 합니다. 자, 모형으로 볼까요? 여기 물이 있죠. 그 다음에 기체가 여기 들어있어요. 우리가 관심 있는 기체, 예를 들어 질소 생각하면 되겠죠. 1기압일 때는 3개가 녹아 들어가네요. 근데 외부에서 2기압으로 가고 있어요. 그럼 몇 개가 녹아 들어가? 6개. 3기압을 가하면 9개. 그런 내용입니다. 자, 이걸 표로 나타내면 압력이 1에서 3으로 증가할 때 용해된 기체 질량은 2배, 3배로 증가한다. 정비례예요, 정비례. 그 다음에 용해된 기체의 몰수는 질량에 비례할 테니까 역시 3배가 됩니다. 이걸 그래프로 나타내면 X쪽이 압력, Y쪽은 용해된 기체, 그러면 이렇게 직선 그래프가 나온다. 이게 바로 헨리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헨리 법칙에 잘 적용된 기체는 예를 들면 수소, 산소, 질소. 다들 무극성 분자죠. 그렇죠? 극성 분자는 헨리 법칙 잘 따르지 않는다. 얘기한 거죠? 자, 여러분들 오늘 배운 내용이 뭡니까? 크게 두 가지죠. 상평형과 용해평형. 그 중에 특히 상평형은 상평형 그림을 해석할 수 있어야 되고, 용해평형은 헨리 법칙을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열심히 공부해서 나중에 3단계도 통과하시길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